안녕하세요. 전환시대 농촌 후기를 책 이야기하는 박상일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관계인구 첫 방송으로 썰물살을 만난 농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소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였죠. 간추려보자면은 지난 60년간 우리 농촌은 혹독한 시련기를 보냈습니다. 농촌은 썰물살에 빠져서 사람도 자원도 마음도 쓸려나갔습니다. 수출 주도형 공업을 지향하는 한국적 산업화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은 농업농촌의 희생 가운데 얻은 결과물입니다. 이로 인해서 농촌은 인구 과소병을 앓게 됐고 급기야 지방소멸의 원흉으로 지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농촌 지역들이 인구 늘리기 경쟁에 들었고 출혈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생률 높이기와 인구 유치 경쟁이 아주 볼만했죠. 하지만 출생률 높이기나 인구 유치의 노력은 무늬만 그럴싸했을 뿐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계인구가 대두되었습니다. 관계인구는 썰물시대 농촌을 밀물시대로 바꿀 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뜬 관계인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인구가 싹튼 시대 흐름을 보고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든 일본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구 개념은 크게 세 단계로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고대 사회 인구는 국가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구는 많은 일을 해낼 노동력의 원천이었고 나라를 지킬 병사들의 기초 자원이었습니다. 또한 인구는 권력 유지를 위한 세금 수입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선 인구 개념이 크게 바뀝니다. 이 산업화 도시화의 기류를 타고 인구가 급증하니까 새로운 고민점이 생기는 거죠. 이때 토마스 멜서스 인구론이 나옵니다. 멜서스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 데 비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은 식량난과 함께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의학 발달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자 인구 개념이 또 크게 바뀝니다. 게다가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생산 인구 감소로 축소 사회로 빠져듭니다. 젊은 세대에게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비가 위축되고 노동력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이런 가운데 생산 인구가 수도권으로 도시로 몰리면서 농촌 지역은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대량 생산에 의한 대량 소비를 쫓던 포도주의 시대가 저물고 다양성과 개성이 꼽히는 정보화 시대가 열리면서 관계인구 명화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가치소비 증가와 함께 시장이 바뀌자 기업들이 관계소비자 만들기에 열을 올립니다. 기업들은 뜨내기 고객을 충성도 높은 단골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고객 관계 관리에 힘쓴 거지요. 기업들의 이런 고객 관계 전략은 시장을 넘어서 사회 인구 개념 변화에 적지 않는 영향을 끼칩니다. 한편 교통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회적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통이 발달되고 주거일체가 되고 인터넷이 발달되자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많이 내려고 그러고 또 어디론가 떠나고 새로운 만남을 이루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유목민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농촌 어메니티 자원이 시대의 조류를 타기 시작했고, 회색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농촌을 힐링 터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먹거리, 직거래가 더해지면서 농촌과 도시민들의 관계 밀도가 더욱 익어갔습니다. 1980년대 후기 산업 사회가 되면서 관계인구 명화는 세계 곳곳에서 싹텄고, 1990년대부터는 농촌 활력의 밑재료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부터 이 관계인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제 스스로 관계인구 전도사라고 자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2019년부터 관계인구를 정책 용어로 쓰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2013년 이를 벤치마킹하여 생활인구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생활인구 제도는 많이 엇나가 있습니다. 이 엇나간 생활인구 제도를 바로잡으려면은 관계인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인구를 먼저 제도화시킨 일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상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관계인구는 4단계를 거칩니다. 1970, 80년대는 제2 고향 맺기 운동, 그리고 1990년대에는 고향 창생 운동, 2008년에는 고향 납세제를, 그리고 2019년에는 관계인구 정책이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1980년대 후쿠시마현 미시마정에서 일어난 제2 고향 맺기 운동이 일본 관계인구의 시원이 되었고, 그게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시마정 제2 고향 맺기 운동 사례가 알려지면서 1989년 고향 창생 운동 정책이 만들어졌고, 1990년대 일본 전역에서 고향 창생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관계인구의 두 번째 계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인구 세 번째 계단은 2008년 시행된 고향 납세제를 듭니다. 이 고향 납세제가 지방 창생 운동의 핵심 자원이 되는데, 훗날 우리나라가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이름으로 뻗나옵니다. 관계인구 네 번째 계단은 2019년 시행된 관계인구 제도를 듭니다. 관계인구 제도는 고향 창생 운동과 고향 납세제 기반하에서 생겨났는데요. 이 제2기 지방 창생 사업의 핵심 정책으로 떠오릅니다. 일본 관계인구 정책은 앞에 열거한 4개 계단을 밟아서 시행됐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일본의 관계인구 첫 계단인 제2 고향 맺기 운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2 고향 맺기 운동은 이 원전 사고로 널리 알려져 있는 후쿠시마현의 미시마정에서 일어났는데요. 미시마정은 미야시타 수력발전소 건설로 한때 7,000명이 넘었던 인구가 1970년대 인용 물결을 타고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 60, 70년대 인용 흐름처럼 주민들 사이엔 온통 마을을 떠나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뤘습니다. 이때 미시마정의 정장으로 부임한 사또 정장이 하는 말이 대단히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명언이 됐습니다. 사또 정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마을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 발걸음을 되돌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떠나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함께 쓸려 나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평범한 말 같지만은 내용을 듣어보면은 대단히 힘이 배어 있습니다. 이 말은 미시마 사람들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고, 이내 주민 스스로 대응할 바를 찾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민들과 이 사또 정장이 머리를 맞댄 결과 1975년부터 도시민 대상 제2 고향 맺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인심이 깡마른 회색 도시에서 농촌의 풋풋한 정을 그리워하는 도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만엔씩 그 회비를 낸 도시민들에게 특별 정민이라는 자격을 부여했고, 그래서 언제든지 미시마 마을에 휴가를 와서 오면은 충분히 쉬고 갈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이런 결과 시행 2년 만에 천여 세대의 도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했고, 연간 7천만 엔의 돈이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돈으로 마을을 이쁘게 단장하고 도시민들이 쾌적하게 민박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제2 고향 맺기 운동은 마을 분위기를 180도 바꿔놨습니다. 마을을 등지고 떠나는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던 마을에 생기가 돋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도시민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가득했습니다. 미시마정의 제2 고향 맺기 운동 사례는 일본 전국으로 퍼졌고, 마침내 1989년 일본 중앙정부가 미시마 운동 정신을 계승하여서 고향 창생 운동이라는 정책을 만듭니다. 일본 중앙정부는 전국 시정촌에 꼬리표가 달리지 않는 1억 원씩의 돈을 줬습니다. 그간 중앙정부 돈은 모두 쓰임새를 지정한 꼬리표가 있었는데, 이 꼬리표를 뗀 것은 획기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정촌 지자체들은 이 1억 원씩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주민들과 맡겼습니다. 초창기엔 그간 돈 써온 관성 때문에 시설 중심 하드웨어 사업에 쏠렸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보는 것처럼 무슨 회관 짓고 무슨 센터 짓고 다리 놓고 길 넓히는 하드웨어 사업은 실상 농촌 활력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점차 소프트웨어 사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장 특성에 맞는 특산물을 개발하고 다양한 농촌 향기원을 찾고 농도 교류 후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주민 주도 의지를 불질렀고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번져갔습니다.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마을 축제였습니다. 마을 전통 문화에다가 농촌 향기 자원을 접목시키니까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이 늘어갔고 고장 특산물의 관계시장을 넓히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마을 만들기 운동은 오이타현의 일촌일품 운동을, 아야정의 로컬푸드 운동을, 유후인의 농촌관광마을을 낳았습니다. 결국 미시마정에서 발원된 고향 창생운동은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였고 관계인구의 초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 납세제를 시행합니다. 이른바 고향세입니다. 이 고향세 운동은 나를 키워준 고향에 보답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생긴 일입니다. 고향에 기부 형식으로 납세하면은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도 받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초기 10년간은 성과가 극히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세액 공제가 더 나아지고 답례품도 크게 개선되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내 2018년 이후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내가 낸 돈이 농촌의 뜻있는 일에 쓰여진다는 것이 투명화되고, 또 그런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도시민들에게 부여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고향 납세제 이야기는 이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전후 민간 현장 운동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관계인구가 2019년엔 중앙정부 정책판에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본 지역신문인 타베르통신 다카하시 히로유키가 농촌 먹거리같이 소개 사례를 말하면서 관계인구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 표시가 됐습니다. 관계인구는 고향 납세제, 먹거리 직거래, 농도 교류 등을 포괄한 개념으로 만들어져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관계인구가 범정부적 지역살리기 정책인 제2기 지방창생사업의 핵심 정책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21세기 흐름을 타고 떠오른 관계인구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책화시킨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정립한 관계인구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일본 관계인구는 현장 활동가들에 의해 만들어져 정책화되었다는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관계인구는 학자들이 만드는 학술 용어가 아닙니다. 현장 활동가들의 피눈물 나는 활동 속에서 만들어졌기에 손에 잡히는 실천적 논리로 살아났습니다. 둘째는 일본의 관계인구가 지역 주도와 주민 주도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들이 중앙의 정책 매뉴얼에 맞추어 내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앙이 지역들의 관계인구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지자체들은 이를 관주도가 아닌 주민주도로 여기고 주민들의 관계인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일본의 관계인구가 제2 고향 맺기 운동, 고향 창생 운동, 마을 만들기 운동, 고향 납세제 등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런 일련의 운동은 5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일관성 있는 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관계인구 정책은 독립 개념이 아닌 연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인구가 뜬 시대 배경을 살펴봤고 일본 관계인구 변화 발전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은 제2 고향 맺기 운동과 고향 창생 운동, 마을 만들기 운동, 고향 납세제의 토대에서 관계인구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미시마정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착안한 제2 고향 맺기 운동은 일본 열도를 감동시켰고요. 그로 인해 고향 창생 운동이라는 상향식 개발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고향 창생 운동 정책은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이어졌고 마을 축제, 농도 교류, 관계 시장 등을 활성화시켜서 관계 인구 토대를 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의 관계 인구는 고향 납세제와 연계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고향 납세제로 펼치는 농촌 활력 운동이 도시민들의 보람을 쌓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일본 관계 인구는 현장 활동가들에 의해 실천적 논리로 떴습니다. 그래서 중앙은 지역을, 지자체는 주민들의 관계 인구 활동을 뒷바라지하는 가운데 발전한 점이 우리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관계 인구 쪽으로 보는 시대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관계 인구 훈풍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